검찰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안종범과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사이의 통화 내용이다. 이승철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2015년 7월 24일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안종범 경제수석으로부터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각각 하나씩 만들라는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 소환된 LG그룹 구본모 회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설립이나 기금 출연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소환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재단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출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부분 대통령 면담 시 출연금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미르재단 출연 금액이 300억에서 500억으로 바뀐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출연금 증액을 지시했다는 안종범의 일방적인 왜곡된 거짓 증언에서 시작되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안종범이 재단 설립 이틀 전인 2015년 10월 25일 전화에 VIP께서 300억이 적다, 500억으로 해야 한다고 증액을 지시했다며 안종범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이승철은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이렇게 짜여진 검찰의 기획 수사와 허위, 왜곡, 조작으로 부풀어진 언론 보도는 광화문 촛불 시위를 나날이 더욱 거세지게 만들고 온 국민을 몰고 갔다. 언론 노조가 지금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데 130개 노조가 들어있어요. 이 언론 노조 안에 있는 이 KBS, MBC, SBS 노조가 하나의 가족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회사의 법인은 다르고 대표는 다른데 언론 노조가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지주 회사 밑에 있는 계열사처럼 KBS, MBC, SBS. 그래서 자기들은 같이 연대하고 연합하고 한 회사가 파업하면 동조 파업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 투쟁을 벌일 때 같이 일어나서는 파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같이 연대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가 보통의 사람 경우에 한 방송에 한 3일 정도 톱 뉴스로 나오면은 아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까지 그래 끌고 갔어요. 매일마다. 그리고 주말에는 광화문 집회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방송사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 정도로 이 방송사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서로가 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언론이 나서서 주도한 언론의 난이라고 봅니다. 언론의 거짓, 왜곡, 선동 보도가 여론을 더 부추겼고 촛불 집회의 불길은 더욱 거세져 갔다.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 예정된 수순에 돌입했다. 일명 최순실 특검법은 2016년 11월 17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11월 22일 시행됐다. 특검법 제정 때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일임했다는 것은 두 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특별검사가 되어 특검과 야당이 합심하여 대통령을 마음대로 유리해도 좋다는 사인을 준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 특검법이 통과되는 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2016년 10월이었는데요. 서둘러서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다 본회의 개최 공고를 해놓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법사위를 거쳐서 그냥 보내겠다는 거예요.
법사위가 끝나고 바로 1시간 만에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 당시 특검은 당시 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야당이 추천한 사람만을 특검으로 지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여당은 전부 배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이죠. 공정한 사람을 특검으로 지명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탄핵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결과를 내놓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박영수 특검을 임명한 거예요. 위헌이죠. 그러나 이렇게 통과된 특검법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파견 검사 수에 있어서도 파격적이었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을 뜯어고쳐서 국회 내 3개의 원내교섭 단체 중에서 제1정당인 새누리당에게는 아예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지 않았다. 파견 검사 숫자도 20명까지 대폭 늘렸다. 이 같은 특검법이 특별검사 박영수와 특검수사팀장 윤석열에게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던 근거가 되었다.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대통령과 최소한의 범죄 혐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의 증거 목록은 온갖 기사들을 기계적으로 오려 붙여놓은 다음 여론의 대세가 유죄임을 법원에 과시하여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 이재용, 신동빈, 최태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은 게 전혀 없는데 그걸 뇌물죄로 엮어간 거예요. 기업에서 정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다 출연한 그건데 그걸 내부로 몰아가니까 결국은 정황증거밖에 없거든요. 그 정황증거라는 게 전부 언론 기사입니다. 또 특검은 대통령과 최소한을 경제 공동체로 올가매기 위해 고문과 다름없는 언어폭력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한편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강요했다. 2016년 12월 입사를 있었던 거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데 그날 처음으로 조사를 했어요. 제가 조사할 때까지가 밤 10시 반까지 조사했는데 다 끝냈어요. 그래. 조사를 다 끝내고 고영원 부장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이제 조사는 끝내겠다. 여기 변호사님 돌아가셔도 좋다. 라고 해서 10시 40분에 제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가고 나서 11시에 다시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고영건 부부장이 이제 신자영 부장실에 이제 우리 최소원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또 면담을 했다는 거거든요. 11시부터 1시까지면 2시간여 동안에 면담을 한 내용이 처음에는 회유, 중간에 나중에 협박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내가 이제 26일을 최소원이 저한테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시까지 계속 자백해라. 대통령하고 이제 서로 공동체 관계였다. 있었던 일 전부 다 자백을 해라. 자백을 안 하면 너는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온다. 너 3족이 다 매랄 정도로 내가 감방생활하게 해주겠다. 너 딸 정유라 지금 애도 있고 그러는데 그 대도 순수는 다 그냥 감옥에 지내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고 최소원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시까지 그렇게 이제 협박과 해유를 받다가 나온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그런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언론이나 또는 뭐 우리 그 특검이나 다 최순실에 대한 인권이라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특검에다가 제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적각 시정하라고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특검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고 문제시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뭐 인권 침해하고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특검 대변인 이기철이라고 허위 주장을 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좋다고 그러면은 일체 특검에서 소환하면 안 나간다고. 그래서 특검은 최서원을 조사도 제대로 못했어. 교도소에 있는 거 안 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기 위해서 특검 체포영장을 발급한 거예요. 체포영장을 집행해가지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때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민주주의 검찰이 아니다 막을 쓰고 나도 그때 그걸 보고는 경제 공동체 압박하고 있다 자백하라 한다 할 때 너무 심했나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럴만하더라고요. 특검은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정책 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내용이라고 추정되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결시켰다. 그중 하나로 특검이 꼽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다. 이에 대한 증거 서류의 특검은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비판하는 기사 대부분을 첨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한 시점과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시작한 시기를 비교하면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박근혜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한 시기는 2013년 5월경이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것은 그 1년 후인 2014년 5월이다. 박영수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1년 전에 이미 예측하고 이재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얘기가 된다. 특검은 최순실에게 명마 소유권에 대해서도 뇌물죄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논란이 되었던 3마리의 명마는 삼성전자 소유인 살시도, 비타나 V, 라오싱 1233이다. 이 3마리의 가치는 36억여 원으로 삼성이 최순실에게 약 36억 원의 명마 3피를 뇌물로 주었다는 혐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18년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보험 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는 모두 본사 삼성전자이며 최소원이나 코어 스포츠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조회 증명서를 보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특검 공소장에 기록된 최소원의 승마 뇌물 액수는 77억 9,735억 원인데 특검이 그 증거 서류로 첨부한 건 대통령이 정유라 아낀다, 승마협회, 삼성 주연의 승마공주 구하기, 최순실과 현명관 마사 회장 전화 통화하는 사이 등의 언론 보도뿐이었다. (2019년 8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대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인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이재용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에 대한 대가 관계를 인식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다. 특검이 주장한 정경 유착과 승계 작업은 모두 허구였던 것이다. 특검법 발의 직후 정치권은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여당과 야당은 합심하여 특검과 국정조사라는 투 트랙으로 대통령을 압박했다. 국회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게이트나 로비, 의혹이란 단어 대신에 국정농단이라는 일종의 조어까지 창작했다. 국회 청문회는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와 일부 증인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의혹을 양산하고 퍼뜨리는 대형 확성기로 작용했다. 지금 청문회에 앉아서 질문하는 사람들 진실을 쫓기 위해서, 진실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화뇌동에서 똑같은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은 광란의 구판이었습니다.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장면이 나왔죠. 민주당은 민주당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 당 의원들이 거기 가서 최서원 씨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옷값도 내지 않고 이거를 다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추궁하고 근거도 없는 거를 가지고 몰고 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최선봉에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망나니 짓을 했다는 거는 저는 지금도 좀 용서가 안 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회는 최소원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감옥 청문회를 열었다. 최소원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하여 국회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최소원이 감방에서 나오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이 감방 문 앞까지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 최서원에게 출석을 강요했다. 지금 서울 구치소는 구치소가 아니고 최순실 보호소입니다. 청와대 문학의 인사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 주거지와 사무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순실 특검법이라는 게 법 이름에 나와 있듯이 최순실이라는 여자하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사람을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일도 없고 전화한 일도 없고 무슨 어떤 연락을 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최순실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최순실 특검이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법원이 뭐 영장 발부해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완전히 권한이 없는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특검의 직권남용입니다. 그 후 안종범을 시작으로 정무수석 조윤선과 교육문화수석 김상률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고 대통령 측근인 총무비서관 이재만과 대통령 비서실 부속비서관 정호성, 국정홍보비서관 안봉근 등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다. 이렇듯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가중됐다. 블랙리스트의 발단은 그때 당시에 야당에서 세금 같은 거 올리자 자꾸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금을 올려서 국민의 부담을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을 절약해서 그 돈을 갖고 쓰면 되지 않느냐. 그걸 한번 연구해보라 하니까 비서실장이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럼 정부에서 보조금이 어느 부처에 얼마까지 나가는지 그걸 전수조사를 해봐라. 요 말 한마디 했던 건데 회의석상에서 그걸 가지고 국가정보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처 조사를 해보니까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뭐 줄이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보고를 했는데 유독 문화공보부인가 거기서만 돈 나가는 걸 보니까 좌파 단체 이런 데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자기네가 알아서 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특검에서는 이거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이 관계 장관한테 지시를 해서 주던 돈 못 주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몰고 간 겁니다. 그때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검증과 팩트 확인도 하지 않은 가짜, 허위, 왜곡된 뉴스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거대한 광풍에 모든 것들이 다 도매금으로 물릴 듯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겉으론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거대한 프레임을 씌워놓고 언론을 통해 온갖 추측과 억지 주장을 편파, 과장, 왜곡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하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수개월에 걸친 촛불 집회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편파, 왜곡, 조작 이걸 그냥 누구 하나 사실마저 검증을 하지 않는 서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문제 있다, 잘못됐다 라고 보도하면은 그거 좋은 뉴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보도 이상 없네 하니까 그 다음날은 더 세게 또 더 세게 뉴스의 속성상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 현직 대통령을 거의 마녀처럼 그렇게 보도를 해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국민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 나중에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안 물러가나 빨리 탄핵이 안 되나 탄핵되고 난 뒤에 빨리 구속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녀화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수사는 증거를 외면하거나 묵살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요식 절차로 진행되었고 법치의 외관을 빌린 정치 보복은 법원의 판결이란 형식으로 완결되었다. 이것은 실체적 정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도 아니다. 진실이 아니며 단순한 거짓을 넘어선 위선과 조작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 의거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시 국회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126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으로 야 3당을 모두 합친 의석수에 무소속 전부가 동조하더라도 174석에 불과했고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조한 의원도 171명이었다. 수적으로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게 옳다며 의원 각자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했다.